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여러 장면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오제봉기라고 해가지고 전설 속에 나오는 제왕들, 요순 들어보셨죠? 요임금, 순임금, 요순 기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천 당대까지 3000년을 기록한 방대한 통사입니다. 역사책입니다. 3000년 역사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숱하게 많은 사건들이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폭군의 대명사인 걸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대 미녀들 이야기, 그 다음에 성군들 이야기, 훌륭한 리더들 이야기, 그 다음에 원한과 복수 이야기, 이런 아주 흥미로운, 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홍문연이라고 하는 홍문에서의 술자리, 식사자리입니다. 되게 이제 연하면은 우리가 연회,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밥을 먹고 술을 같이 곁들이는 그런 파티를 연이라고 합니다. 홍문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진 연회가 있습니다. 요 연회의 두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은 유방하고 항우라는 두 사람입니다. 유방하고 항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이 이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진나라가,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진나라가 거의 멸망 가까이 가 있을 무렵에 천하에서 영웅들이 일어나가지고 각자 천하를 얻기 위해서 싸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쟁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초안쟁패라고 합니다. 그 초안쟁패 과정을 소설로 쓴 게 초안지라고 하는 소설책이에요. 풍몽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주열국지라고 하는 저 춘추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초안지까지 써놓은 소설책이 있는가 하면 또 요 과정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설책이 이제 초안지라는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 전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술자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술자리를 한번 자세하게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복원을 시켜보고 과연 이 술자리가 갖는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점을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홍문연에서 벌어진 이 술자리를 소재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어요. 초안지 천하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영화는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의 전체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요 홍문에서 벌어진 술자리가 가장 중요한 영화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술자리를 계기로 해서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천하를 놓고 싸우던 항우하고 유방의 운명이 달라졌고, 그렇게 해서 항우 쪽으로 다 넘어갔던 천하 패권이 유방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고, 유방이 나중에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개국을 함으로써 중국 역사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한나라의 그 한자가 오늘날 중국 사람들의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의 글자를 한자라고 하죠. 중국말을 중국 사람들은 한어라고 합니다. 중국어라고 하지 않고 한어라고 합니다. 중국어 시험, 자격 시험도 보면은 한어 시험이라고 해요. 한어 시험 몇 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문, 중국의 문장도 한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중국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한족이라고 한다고요. 한족.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이 한나라가 남긴 작용이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 유방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이 술자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라는 거죠. 물론 이 술자리 하나가 전체의 영향을 100% 다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작은 것이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이 연계가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큰 일로 성사가 되듯이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큰 일이 형성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클라이맥스라는 게 있잖아요. 절정기에 딱 올라갔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누가 어떤 수를 내 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역전을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명 전체가 달라지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단순하게 술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장치들이 이 안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술자리가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갑자기 죽습니다.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그 이후로 딱 11년 만인 50세 때 다섯 번째 천하 순시에 나섰다가 사구 평대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진시황이 쓰러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바에 따르면은 두 가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 일벌레예요, 진시황이. 그래서 하루에 검토해야 될 문서량을 저울로 달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주간이나 목간이잖아요. 주간이나 목간이니까 이게 주간이나 목간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몇 글자나 되는가를 알려면은 결국은 무게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주간 하나의 길이에 몇 글자 정도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 달아가지고 그걸 다 검토하지 않으면 잠도 안 잤던 사람입니다, 진시황이. 그 정도로 일벌레입니다. 또 하나는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 진시황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건강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진시황이 불로장생, 그 다음에 신선을 구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약초를 구하러 다니고 하게 되는 이유는 미신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진시황이 건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초 같은 걸 캐가지고 또는 뭐 다양한 물질들, 광물질들 같은 걸로 약을 만드는 연단이라고 하거든요. 약을 만들어서 복용을 해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단사라고 하는 광물질이 있습니다. 요 안에는 수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광물질인데 요걸 넣어가지고 약을 만들게 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테로이드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반짝 사람 기운나게 하는 거 있죠. 운동선수들 맨날 복용하는 옛날에 금지 약물 가운데 하나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상 선수들이나 이렇게 힘을 요구하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요구하는 이런 운동 종목에는 스테로이드가 아주 적격이라는 거죠. 근데 요게 많이 복용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치명적이죠. 특히 수은 같은 경우는 다 하단 말이죠. 그래서 진시황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런 약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일도 많이 하죠. 약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나 이런 쪽으로 갑자기 쓰러진 것 같아요. 나이 50이면은 뭐 더더군다나 최고 권력자의 나이로 보면은 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2200년 전이라 하더라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한 지 10년 만에, 11년 만에 진시황이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제국에 이제 조타수가 사라지니까, 그 전까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모두 7개 나라가 있었어요. 진나라를 빼고 나면 나머지 6개 나라가 있었죠.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대단히 깊단 말이에요. 그냥 평화롭게 멸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니네한테 뭐 항복할래 해가지고 망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군사력으로 짓밟아서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6개 나라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진나라와 진시황에 대한 원한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특히 초나라 같은 경우는 초나라 왕이, 해왕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 방문했다가 억류당해가지고 진나라에서도 죽어요.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들은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었냐 그러면, 초나라에 단 3집만 남아도 반드시 진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할 만큼 원한이 대단했습니다. 이 항우도 유방도 다 초나라 사람이에요. 초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6개 나라 모두에서 이제 진나라에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지방에서 이제 그
봉기를 주도한 사람이 좀 이따 얘기할 이제 진승이라고 하는 농민 출신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니까 환관인 조고가 승상인 이사하고 작은 아들 호의하고 짜고 큰아들 부소하고 부소의 후견인인 몽염이라고 하는 명장에게 유서를 조작해가지고 죽음을 명령하고 권력을 찬탈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부소가 상당히 능력이 있고 인자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살아생전에 후계자를 지정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러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서둘러 가지고 유서를 써가지고 저 북쪽에 가 있는 흉노하고 대치하고 있는 몽염 군대에 가 있는 큰아들 부소한테 빨리 이 유서를 보내가지고 함양으로 수도로 돌아와서 내 시신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르고 두 번째 황제로 즉위하라, 이렇게 유서를 썼어요. 근데 이 유서를 가지고 부소한테 달려갈 사신이 오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진시황이. 그 사이에 요 진시황을 수행하던 조고라고 하는 요 환관놈이 큰아들 부소가 황제가 되면 자기한테 불리해. 그리고 자기가 늘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몽염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사하고도 몽염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참에 큰아들하고 몽염을 제거하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아들 호해를 두 번째 황제를 올리자 해서 유서를 조작을 합니다. 이게 제국의 순간, 제국의 운명이 요 황관 하나 때문에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조고가 지게 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록위마, 요즘 이제 한참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요 시호를 벌인 인간이 바로 조고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2세 황제인 호고한테 또 궁중에 있는 신하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는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황제한테, 2세 황제 호해한테 폐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 같은 호해라도 그거 구별 못하겠어요. 그래서 웃습니다. 아니 그게 사슴이지 말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신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거 눈치를 챈 신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또 사슴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거 쇼를 벌인, 그게 이제 지록이마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이 정치판에서 종종 이제 써먹고 있고, 얼마 전에도 누가 썼더라고요, 그 지록이마를. 그렇게 해서 제국을 벼랑 끝으로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 이듬해인 209년에 진승이라고 하는 농민 출신의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라오냐 라고 하는 유명한 구호와 함께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한번 되들어보자 해서 거대한 댐에 이제 구멍을 냅니다.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내자 줄줄이 다 항씨 집안의 항량, 이게 항우의 삼촌입니다. 항량과 항우가 8천만 명의 강동 자제들을 데리고 봉기를 일으키자 순식간에 8만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봉기군을 주도하게 된 세력으로 커져가고, 그 사이에 유방도 이제 폐연에, 자기 고향인 강서성 폐연에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항량하고 이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진시황 죽고 난 다음에 209년이고요. 208년에 진승이 죽습니다. 진나라 제국의 거대한 댐에다가 바늘구멍을 냈던 이제 댐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줄줄줄. 그러니까 진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러면 중국 역사상 최초로, 기록상 최초의 농민 봉기군의 우두머리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기록되는 인물이 진승이고, 이 진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왕후장상 영유종호라고 하는 유명한 구호를 외쳤는데, 이 구호가 우리나라까지 전해져 가지고 잘 아시는 고려시대 때 최씨 집안의 노비로 있던 만적이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른 노비들을 모아놓고 야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구호라는 거죠.
유방이 이해에 208년에 항량하고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항량은 초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저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진나라에 가가지고 억류당해가지고 죽었던 초나라 해왕의 손자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세도가들이 못난 왕 임금으로 앉히려고 강화도령 찾아냈죠. 철종. 그거하고 똑같아. 양치고 있는 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심입니다. 그 심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초나라를 다시 복구시킨다,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제 일단 왕으로 세웁니다. 항량이 진나라의 장수인 장안에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진나라가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병마용경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나라 군대 위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량이 야 이제 진나라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나라의 장수인 장안에게 패배해가지고 항량이 피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하나를 잃었죠. 그리고 그 항량을 이어가지고 조카인 항우가 조나라를 구원하러 나섭니다. 이게 유명한 거록 전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거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른 봉기군들은 하나도 진나라하고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 항량이 얼마 전에 죽어버렸잖아요. 전사를 해버렸단 말이죠. 봉기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죽었어. 그러니까 다른 봉기군의 우두머리들이 진나라하고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항우가 나서가지고 이런 겁쟁이들 날 잘 봐라. 그러면서 유명한 파부침주라고 하는 전략으로 진나라를 깨버립니다. 이 파부침주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배수지진은 들어보셨죠? 배수진을 친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각오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파부는 취사용 솥, 붓자고 솥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밥 지어 먹는 솥을 다 들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극 가운데 코미디 사극 가운데 황선벌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보셨죠? 거기 보면은 백제군이 신라군의 숫자를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추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연기가 뭐냐 그러면은 취사용 밥을 지을 때 나는 연기야. 그러면 연기 숫자를 가지고 보면 되게 이제 취사용 솥이 뭐 솥 하나가 10인용이다 그러면은 100개가 끌어올리면은 1000명인 거죠. 그죠? 예, 되게 그렇게 해서 짐작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온 취사용 솥을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타고 온 배를 다 깔아앉혀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은 갈 데가 없어. 다 죽는 거야. 라고 결전을 다지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배수지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고 한신이 써먹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항우가 썼던 파부침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우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됐어요. 항우가. 자기 삼촌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봉기군들이 진나라에 저항도 못하고 겁을 먹고 있을 때 항우가 나타나가지고 거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나라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항우가 이제는 봉기군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게 기원전 207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 장수인 장안은 초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항우에게. 항복해서 나중에 벼슬을 받아요. 그리고 조고란 놈이 결국은 진 2세 호해까지도 죽이고 자기가 모든 정권을 잡는데 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세가 됐어. 황제가 됐는데 요 꾀를 내가지고 조고도 죽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07년 유방이 효관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관문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기원전 206년 진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에게 항복을 해요. 자영이 직접 자기가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유방에게 항복함으로써 기원전 206년 진나라가 멸망합니다. 통일한 지 딱 15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초안쟁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방이 일단은 진나라 수도 함양에 먼저 진입을 했어요. 근데 고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양치기 심이라고 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를 데려다가 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웠는데 이 회왕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함양에 먼저 진입하는 사람에게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
옛날에는 관중이 제일 중요한 요충지니까 진나라 수도를 점령하고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면은 먼저 진입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 관중 지역의 왕으로 제일 큰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어요. 그리고 항우 말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항우가 늦게 온 거야. 항우는 싸우다가 왔어요. 유방은 새길로 진나라 수도 함양을 바로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항복을 받아냈고 항우는 다른 봉기군들하고 싸우다가 진나라 군대하고 싸우면서 오다가 늦어버린 거예요. 전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놓고 보면 항우가 먼저 들어와서 관중을 차지하는 것이 순리적이었는데 요런 또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항우가 이제 함양 근처에 딱 진입하고 보니까 은매 유방이 먼저 들어가서 함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항우의 군대는 약 40만 명이었고요. 유방의 군대는 한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때 항우가 화가 나가지고 뭐야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왔는데 저게 다 차지하고 해버렸어. 싸우지도 않고 안 되겠다. 이참에 유방을 박살을 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유방이 패상에 이르렀고 그 사이에 함양성에 진입한 유방의 측근이었던 소환은 진나라 문서를 챙깁니다. 다른 장수들은 진나라 함양에 딱 진입하니까 온갖 금은보화와 미녀와 뭐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들이 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취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유방의 가장 중요한 참모인 소환은 진나라 문서를 보관하는 곳에 가서 문서를 다 챙깁니다. 이게 나중에 항우를 물리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때 문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서는 뭐냐 그러면 호적이죠. 주민등록.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 집에 몇 명 살고 있다. 요게 분석이 되어 있는 그 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세금을 거두죠. 경제적으로. 두 번째, 군대에 내보낼 수 있는 인력을 차출할 수가 있죠. 김영수 집에 아들이 셋 있더라. 근데 한 놈은 군대 갔는데 두 놈이 성인이 됐는데 아직 군대에 간 적이 없어. 그러면은 전력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그 호적을 따라가지고 이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 징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호적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소환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참모였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유방은 관중에 들어가서 여론을 주도하는 이제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로라고 나옵니다. 아비 부자에다가 늙을 늙자. 그러니까 한 마을에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반들을 모아놓고 공약을 낼 겁니다. 그 공약이 유명한 약법 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법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혹하거든 진나라 법이. 심지어 길거리에다가 재를 뿌려도 처벌을 했어요. 다른 범법은 말할 것도 없고 길에다가 재를 뿌려도 타고 난 재를 뿌려도 처벌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처벌을 했냐 그러면은 불씨가 남아가지고 혹시나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백성들 생활 하나하나마다 꼼꼼하게 모든 걸 전부 다 법으로 처벌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가혹했어요. 진나라가. 그러니까 진나라 백성들은 늘 전호무법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노인들을 쫙 모아놓고 내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권력을 잡게 되면은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모조리 다 폐지하고 세 장만 남기겠다. 여기 약법 3장입니다. 법을 줄이는데 세 장으로 줄이겠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누군가를 다치게 만든 사람과 또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주다. 요 딱 세 조항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거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하고 사람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하고.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요 세 개에서 벗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요 세 개죠. 그죠?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만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금 최고 권력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이라는 작자들 이런 인간들이 모조리 몸 안 되면 전부 다 고소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세상이 살벌해지고 삭막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자업자득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마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여러분, 유방이 약법 3장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자 관중 지역 사람들은 행여나 유방이 왕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항우는 항복한 진나라 병사를 전부 다 생매장 시켜버리고 나중에 함양에 진입해가지고는 함양을 완전히 도륙을 해버립니다. 약탈 방어하고 진시황이 만들어놨다고 하는 아방궁도 불태우고 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관중의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기원전 206년 그해 12월 달 12월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원전 206년 마지막 달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게 아니고 세 번째 달입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달력의 시작이 10월달이 첫 달이었습니다. 10월달이. 그 10월달로 시작되는 달력을 바꿔가지고 1월달로 시작되는 새로운 달력을 만든 분이 사마천이에요. 그게 태초력이라고 하는 달력이고 그 달력이 우리가 동양에서 2000년 동안 썼던 음력입니다. 사마천이라는 분이 역사책만 남긴 게 아니고요. 달력도 만드셨어요. 왜? 이 사간 집안의 또 하나의 직업 가운데 하나가 전문 분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천문학입니다. 달력은 천문학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력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게 사마천 나이 이제 41살, 42살 때였기 때문에 기원전 한 145년에 태어났으니까 기원전 한 100년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초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10월달이 첫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달입니다. 기원전 206년 12월 달에 유방은 한국관을 수비하고 있었고요. 항우는 40만 대군으로 유방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방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굳힙니다. 그런데 이때 유방의 아주 항우의 숙부로 알려져 있는 항백이라고 하는 자가, 항백이라는 사람이 유방 진영으로 와가지고 항우의 이런 결심을 알려줍니다. 지금 내 조카가 항우가 40만 대군을 몰고 당신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지금 압박해오고 있는 중이다. 내 생각은 당신이 먼저 찾아가서, 유방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무슨 뭐 항백이가 무슨 뭐 유방이 심어오는 첩자 이거 아닙니다. 엑스맨 아닙니다. 그럼 항백은 왜 유방진에게 손수 찾아와가지고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 홍문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백입니다. 항우 유방 됐죠. 요 두 사람은 됐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인물이 항백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럼 항백은 유방에게까지 가가지고 자기 조카가 유방을 공격하려고 한다를 알려줬을까? 유방을 위해서 알려준 게 아니고요. 장량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방의 중요한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장량을 위해서 항백이 알려줬어요. 왜? 옛날에 장량에게 큰 빚을 졌어요. 목숨에 준할 만큼 중요한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장량을 살리기 위해서요. 유방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세를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생각이 뼛속 깊숙이까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배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지금 보면 조카를 배신한 거죠. 그죠? 중요한 기밀을 적에게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난 장량한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장량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다. 그럼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어야 될 거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에게 당신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항구를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항복을 해라. 그러면 아마 공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내 조카에게 잘 얘기하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항우에게 잘 얘기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우는 40만 대군이라고 하는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고 유방은 10만 밖에 없어요. 숫자 면에서도 떨어지지만은 세기 면에서도 그러니까 정예냐 그렇지 않느냐에 군대의 전력 면에 있어서도 수뿐만 아니라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항우가 절대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러니 유방 입장에서는 붙어봐야 못 이겨. 항우 입장에서도 유방이 자기 먼저 들어와가지고 함양성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자기 상대가 아니야. 사실은 유방은 이때까지만 해도 먼저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백은 잘만 설득하면은 그냥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설득을 할 테니까 당신이 건너와서 잘 얘기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홍문에서 만납니다. 유방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두 사람 나이 차이예요. 항우하고 유방의 나이 차이는 24살 띠동갑입니다. 뱀띠입니다. 두 사람 다. 유방 48살에 봉기했고 항우는 24살에 봉기를 했어요. 이때 유방의 나이는 50이 이제 넘을 나이고 유방은 겨우 이제 26, 27대 나이에요. 뭐 노예한 측면에 있어서는 항우가 유방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유방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소리를 한 건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유방은 성질이 건달 출신이기 때문에 욕도 잘하고요. 남한테 심지어 이 유학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냐 그러면 유학자들이 쓰고 있는 관을 벗어다 거기다 오줌까지 갈길 만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봉기해가지고 기원전 208년에 봉기해가지고 기원전 202년 항우를 물리치고 황제가 될 때까지 딱 6년 횟수로 7년 걸렸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방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연구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맨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던 저작거리에서 맨날 술이나 먹던 건달이 불과 7년 만에 황제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리더십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재를 쓰는 용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인재를 쓰는 용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유방이 가지고 있는 그 자질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상당히 유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인 편이고 또 강의를 많이 한 편입니다. 사마천도 그게 가장 궁금했죠. 도대체 자기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이 서한이라고 하는 이 왕조를 처음 세운 개국 황제인 유방이라는 사람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던 이 낡은 달에서 어떻게 7년 만에 황제가 됐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유방 일대기를 쭉 재구성을 한 게 고조 본기라고 하는 사기의 제일 8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항우 쪽 기록에다가 이 홍문현 기록하고 유방 쪽 기록에다 홍문현에 관한 짤막한 기록하고 섞어가지고 홍문현을 아주 세밀하게 잘 묘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홍문의 술자리입니다. 이 가서 이제 홍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유방은 내가 진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거 다 당신 거 아니냐, 네 거 아니냐, 이거 내가 가질 마음 없다. 그러니 26살의 항우 입장에서는 이게 나이 늙으니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일 마음이 나겠어요. 그리고 사실 얕잡아 보고 있었거든요. 좀 별것도 아닌데 다 찌그러진 늙은이 뭘 내가 지금 죽일까. 그런데 여기서 유방의 진면목을 제대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항우의 책사인 범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범증은 진작에 항우에게 이번에 유방이 오면은 죽여야 된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항백이 유방한테 갔다 와가지고 항우에게 조카를 내가 갔다 와서 만나봤는데 별로 걱정할 거 없어. 별거 아니야. 그냥 굳이 싸울 필요 없어. 아마 그리고 무릎 꿇고 항복할 거야. 그러니까 살려줘라. 이렇게 설득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범정하고 항백이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셈이죠. 그렇죠? 항백은 장량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은인인 장량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범정은 유방을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거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유방이 함양성에 먼저 진입을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 많은 살해 진미 이런 거 여자들 이런 거 하고 술 끼고 여자들 끼고 술 먹으려고 그랬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이제 진나라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한바탕 마시고 놀자. 그때 번케를 비롯해 가지고 참모들이 말립니다.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유방이. 그 모습을 본 범증이 아 이게 옛날의 유방 아니다. 항우에 그렇게 옛날의 유방 아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항우가 망설여. 그래서 이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요 술자리가 벌어지는데 범증이 옥으로 된 요 옷 같은 데다가 남자들이 이제 장식으로 옷 같은 걸 이제 걸잖아요. 그죠? 옛날에 남자들도 옷 같은 걸 많이 걸었어요. 그걸 이렇게 3번 들어 보이면서 죽이라고 사인을 보내요. 야, 죽여. 3번이나 해요. 근데 항우가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범증이 항장이라고 하는 또 항씨 집안의 젊은 장수를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날 두 영웅이 만났는데 축하 파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축하 공연이라도 해야 될 거냐. 너 칼춤 잘 추지 않냐. 칼춤 추면서 그러면서 귓속말로 칼춤 추는 척 하면서 찔러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항장이 나와가지고 칼춤을 저기면 그 장면입니다. 항장이 나와 칼춤을 춥니다. 아 이 좋은 날 두 분들 위해서 내가 칼춤을 추겠습니다 하고 칼춤을 춰요. 그랬더니 항백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검에 살기가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장이 나갑니다. 야 칼춤 혼자 추면 재미없지. 네? 이게 짝을 맞춰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칼춤을 춥니다. 항장의 칼끝이 유방한테를 향하면은 탁 막아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태가 이제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상황이 이게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장량이 나옵니다. 막사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밖에 있던 번케에게 야 아내가 심상치 않다.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번케가 방패로 보초병 둘이를 쓰러뜨리고 안에 들어가서 항우에게 따집니다. 아니 우리 주공께서 이렇게 힘들게 함양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진나라 멸망시키고 준비해놨는데 상은 묻줄망정 이게 뭐하는 짓이오? 이렇게 따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항우가 이제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는 거야. 아 이게 확실히 그렇구나. 항복하러 온 거구나. 저 부하들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칼춤을 멈추게 하고 버케에게 술과 돼지고기를 줍니다. 네. 그 사이에 유방은 화장실 간다고 막사를 빠져나와가지고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자기 막사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남은 뒷정리는 누가 다 합니까? 장량이 다 합니다. 왜? 장량은 항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는 술 먹고 뭐 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방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항우가 물어봅니다. 유방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장량이 술을 못 이기셔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상황 종료 끝. 그랬더니 범정이 한마디 합니다. 에이, 애새끼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 이렇게 한마디. 애새끼가 누구예요? 항우죠. 애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 하고 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결국은 범정은 고향으로 낙향하다가 우라병으로 죽어버리고 주한쟁패의 저울추가 확실하게 유방에게로 넘어오는 그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홍문연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과정입니다. 어쨌거나 이 술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권력은 누가 지냐 그러면은 항우가 줄 수밖에 없죠. 유방이 싹싹하게 이제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공 행상을 합니다. 6개 지역에다가 전부 다 왕을 만들어가지고 다 봉해서 다 보내. 그리고는 유방은 한 왕으로 봉해가지고요. 저 한종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분지로 집어넣어버려요. 섬서성 제일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종이라는 곳은. 그 남쪽은 사천성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들어가는 입구인 진창이라고 하는 곳만 딱 틀어막아버리면은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나오는 결국은 밑으로 촉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촉으로 내려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험합니다. 그래서 이태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총란도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어요. 촉으로 가는 길은 하늘 오르기보다 더 힘들구나.
저도 몇 번 갔는데요. 아이고 저기는 절대로 차 타고 가면 안 되겠다. 가려면 기차 타고 가야지. 그 정도로 힘이 듭니다. 여기가 길이 얼마나 험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제가 버스를 타고 갔고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갔는데 아우 다시는 저기 봉고차나 뭐 버스나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맹세를 할 만큼 길이 험합니다. 그러니까 넌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어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유방은 그래도 라이벌이니까 그나마 여기다 한쪽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못 나오게 한 겁니다. 근데 그해 206년 말 무렵에 유방이 이 한중을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한신이라고 하는 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신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요 홍문현이라고 하는 요 술자리가 있을 무렵에 한신은 누구한테 있었냐 그러면 항우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가 항우 밑에 있었냐 그러면 진평이라고 하는 유명한 꾀돌이가 항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자리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겁니다. 술자리 하나가. 제가 이제 주목해 보는 건 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두 사람. 초안쟁패에서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한신과 진평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항우를 버리고 유방을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재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안쟁패의 승부를 가르게 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재들, 사람이다. 유방은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존경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인재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었죠. 항우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신이 항우를 평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방에게 왕께서는 유방을 얘기합니다. 유방은 당신은 인자해가지고 마음이 통이 커서 땅을 빼앗고 뭐 재물을 얻으면은 부하들에게 다 나눠주지만 항우는 그 상을 주기 싫어가지고 상을 주려면 이제 땅 문서 같은 게 써가지고 이제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톤은 네 거야 하고 문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지막 이 도장을 찍기 싫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도장을 넣고 만지작 거리느라고 도장이 다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신이 항우에 대한 평가예요. 인완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우의 리더십 가운데에서 리더의 상벌 문제에 있어서 항우가 얼마나 인색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인완패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 리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야 너 뭐 해줄게 너 해줄게 뭐 다 해놓고 정작 상은 안 줘. 실제로 현금을 주거나 뭘 물건으로 뭔가 상을 줘야 될 때는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곧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항우였어요. 진평과 한신이 유방에게로 넘어간 인재 유출의 결정적인 장면도 홍문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역사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하는 일은 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 가운데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 있으면 찾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항우가 머물렀던 항왕성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말로 여기가 홍문입니다. 홍문이라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이 성은 다 근현대에 만들어진 거고 남아 있는 유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항왕성 유적에 가면은 그 당시에 홍문현에 참석했던 사람들, 주요 인물들이 저렇게 상으로 쭉 서 있습니다. 이쪽이 항우편이고 저쪽이 유방 쪽입니다. 두 사람들이 이제 이 술자리에 참석했던 인물들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적은 저거 하나예요. 저기가 화장실 유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이 직관 간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막사를 빠져나왔죠. 술자리를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유리로 저렇게 막아 놓은 겁니다. 이게 그 당시 화장실 유적지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전시관에 가면은 이 홍문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쭉 정리해 놓은 벽화도 그려져 있고요. 장량사당에 가면은 섬서성 유폐현이라고 장량사당이 큰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장량사당에 가면은 벽화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 여기 바로 홍문현이 일어났던 그때 모습을 저 텐트 안에, 저 막사 안에서 일어났던 모습. 이것도 홍문현을 묘사한 부조물, 조형물들입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번쾌가 상황이 이제 위급하다 그러니까 저 방패를 들고 이제 저 보초병들 쓰러뜨리고 이제 쳐서 쓰러뜨리고 들어가서 항우에게 따지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요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다가 못 기계 이상이 있어서 못 보여드린 그 영화입니다. 홍문현 전기라고 원래 중국 영화의 원 제목은 홍문현 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저 제목을 초안지 천하쟁패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홍문현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초안지는 그래도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전편을 보시면은 재미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물론 제 얘기대로는 그대로는 여기는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상당 부분이 이제 홍문현에서 유방이 빠져나오는 장면을 화장실 가는 장면이 아니고 칼싸움하는 장면으로 바꿔놨어요. 다른 거 없고. 그리고는 항우한테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한신이 짱 등장하는 걸로 그려놨습니다. 그런 차이점 제외하고는 큰 줄거리는 지금 제가 설명한 진시황 사망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21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06년까지 5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리고 항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우희라고 하는 여성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패왕별이의 주인공이죠. 패왕별이는 들어보셨잖아요. 패왕은 항우를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던 항우가 이제 모든 권력을 잡고 과거의 여러 제후국들의 사람들을 왕으로 했는데 다 봉해요. 자기는 뭘로 봉하냐 그러면 서초패왕이라고 봉합니다. 초패왕. 서쪽에 있는 서초패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자기는. 왜? 자기가 모셔놓은 아까 양치기 초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황제로, 꼭두각시 황제로 올리고 자기는 서초패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방은 한왕으로 삼았잖아요. 그 밖에 나머지 조왕, 제왕 이렇게 여러 왕으로 삼아요. 황제를 세워놓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의제를, 그러니까 양치기 그 꼭두각시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 항우가 전쟁터에도 꼬박꼬박 데려갔던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우희입니다. 그래서 패왕이 우희와 이별한다 라는 뜻이 패왕별희예요. 항우본기에는 이 패왕별희의 장면이 대단히 극적으로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기원전 202년 무렵에 완전히 이제 항우가 유방에게 패해가지고 해하라고 하는 곳에 몰립니다. 포위당합니다. 그때 나왔던 유명한 사자성어가 사면초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장량을 비롯한 유방의 항우들이 초나라 병사들의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한나라 병사들에게. 그러니까 항우 고향 사람들이잖아, 전부 다. 네? 항우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 고장에서 가장 꼬맹이도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노래를 아는 병사에게 자기네 병사들한테도 그 노래를 쭉 가르쳐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해요. 사방에서. 여기 이제 심리전입니다. 상대편의 심리를 공략하는 공심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우가 처량하게 자기 고향 노래를 듣고 있으니 그것도 가장 슬픈 노래를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향 생각나게 만드는 처량한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모든 병사들이 전부 다 이제 유방한테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해, 하, 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패왕별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역발산 기계세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힘은 산을 뽑고도 남고 기운은 세상을 덮고도 남는데 우추마는 달리려 하지 않고 우추마는 항우가 타던 말이에요. 우여 우여 너를 어찌할꼬나 하는 유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패왕별이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몇 명만 부하들 몇 명만 거느리고 포위를 뚫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도망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목을 그어서 자결을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항우는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반성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늘이 나를 망해먹으려고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내가 무슨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하늘 원망을 2번이나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장도 아니죠. 그죠? 사실은 한 7년 가까이 끌어온 초안정패가 막을 내리게 되는 요 이야기가 여러분들 초안지 주요 줄거리고 결정적으로는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 5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서 많은 전투와 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홍문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함으로써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천하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술자리를 배경으로 해서 소재로 삼아가지고 영화도 중국에서는 만들어졌고 중국 역대 10대 술자리 가운데에서 항상 제일 먼저 꼽는 술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마천의 붓이 정말 신기에 가까운 신필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사마천은 고조봉기 유방의 일대기를 기록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다 술자리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전부 다 술자리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가 그리고 이 술자리가 유방 일생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건 소설 기법이잖아요. 문학 기법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역사적 문학서요, 문학적 역사서다 라고 하는 아주 색다른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세요. 유방이 건달 시절의 술자리 모습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합니다. 사마천이. 그렇게 해서 외상술 얻어먹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젊어서 유방은 호주색했다. 고조는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유방이 잘 거둔 술집 2군데를 기록을 합니다. 술집 이름이 아니고 술집 여주인 이름을 마담 이름 2사람을 왕은과 무부라고 하는 2사람을 기록을 해요. 요 기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마천은 유방 고향인 강수성 폐원까지 직접 가서 답사를 했어요. 2번째 술자리는 아내를 얻는 여태오죠. 나중에 이제 이름이 여치입니다. 아내를 얻는 여태오의 아버지죠. 미래의 장인이 유방의 고향인 강소성 폐원을 방문했을 때 그 술자리를 기록합니다. 이 술자리에서 유방을 만난 여공이 즉 장인이 미래의 장인이 유방의 관상을 보고는 무조건 딸을 줍니다. 아내를 마누라를 얻는 장면도 술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문연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반란을 진압하고 고향을 지나면서 고향 사람들과 만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대풍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제일 마지막 술자리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도 술자리가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뭐 30몇 년 제가 사마천 공부를 했지만은 요거를 찾아낸 거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사마천이 유방 일대기를 이렇게 술자리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술자리를 배치했구나 라고 해서 사기의 명편으로서 고조봉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술자리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홍문연에서 벌어졌던 주요 장면. 옥결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범증이 장식용이 옥을 들어가지고 3번이나 유방을 죽이라고 사인을 보냈다 할 때 그 옥결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항장이 칼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대목이 유명한 대목입니다. 장량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번케에게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데 아무래도 그 의도가 폐공 유방을 얘기하죠. 폐공한테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8글자가 유명해진 계기는요, 여러분들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사드를 배치를 했잖아요. 그때 중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로이터 통신의 기자가 중국의 외교부장, 우리로 얘기하면 외무부 장관이죠, 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에게 전화로 인터뷰를 합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요걸 인용했어요. 항장 묵으면 의제 폐공이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자가 제대로 기사 쓰려면은 우리나라 기자가 저걸 알았겠어요? 못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중국, 사드, 뭐 그다음에 북핵 뭐 이런 것들 그 당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사드를 가지고 북한에 뭐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니 어쩌니 막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쇼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핵무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드는. 자, 항장은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나라로 맞춰보세요. 어느 나라 항장은? 사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저걸 알았겠어요? 칼춤을 추는 거죠. 한국이죠. 칼춤은요? 사드죠.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북한의 핵무기를 막는 것이 아니고 폐공은 누구예요? 중국이죠. 예.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그 요령성에 있는 중국의 군사시설을 감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파나 이런 걸 탐지해서 사드가.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낸 겁니다. 중국이 달을 낸 게.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기업들 박살을 냈잖아요. 롯데는 완전히 뭐 중국에서 쫓겨났잖아요. 롯데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장소로 줬으니까. 롯데는 지금 아예 중국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롯데는.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이 롯데에다가 어떻게 보복을 했냐 그러면요, 롯데 껌 수입도 막았고 두 번째는 여름에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카트에 한 카트 사요. 그리고는 그 마트를 한참 돌아다녀. 그럼 그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 빠지잖아요. 그러면 계산대 와가지고 반품시킵니다. 그렇게 애를 먹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저한테 아니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쪼잔하게 복수하냐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다.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줘야지 복수지. 무슨 뭐 대충 뭐 한 대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야 끝내버리면 그게 복수냐. 뼛속까지 사무치게 해야지 복수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왕이 부장이 인용했던 대목이 사기에 나오는 요 대목이에요. 항장 의제 폐공이다. 그 다음에요, 번케가 보초들을 쓰러뜨리고 들어가서 번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마천이. 두발 상지요 목자 진열이다. 머리카락이 위로 팍 치솟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 진열, 눈은 다 찢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눈을 막 치켜 떠가지고 눈이 찢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떼가지고 두발상지 4글자로 떼서 표현하기도 하고, 목자 진열을 떼가지고 화가 난 상태, 몹시 흥분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행불고 세금이요 대례불사소양이다. 이건 뭐냐 그러면 유방이
이제 장량이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번케한테 얘기를 하니까 번케가 당장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야, 큰 일을 하는데 뭘 자잘한 일을 따지고 지금 이렇게 위급 상황인데 그 다음에 큰 예의에는 조그만 나무람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편이 나한테 꾸짖어도 그런 거는 눈 하나 깜짝하는 거 아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지 않냐.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쓸 때 이용하는 명언입니다. 큰 일을 할 때는 자잘한 거는 따지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예의를 차릴 때는 누가 나한테 조그만 거 가지고 나무라도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수자, 부적, 여목, 아까 얘기했죠. 범정이. 수자라는 거는 애새끼를 얘기합니다. 젊은 애를 얘기하면 젊은 사람을 표현할 때 수자라고 합니다. 부적은 모자란다, 여목, 같이 일을 꾀하기 모자란다. 아까 범정이 한 얘기예요. 황후가 결국은 유방을 못 죽이니까 에이 애새끼야 같이 일 못하겠다. 그때 쓰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이 딱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시면 에이 애새끼하고 일 못한다니까. 그런 이야기.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홍문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각자의 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중대한 사건, 황후가 40만 대군을 밀고 들어오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유방은 이제 10만 명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요 홍문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방,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역사가 필연이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연의 연속이 필연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관계가 작용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 옛날에는 내 생전에 나쁜 일 많이 하면은 내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내 당대에 바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결국 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인간관계 때문인데, 그 관계는 결국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 장량도 항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정말로 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인간관계가, 작은 인간관계가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듯이 역사도 그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이 유방이 남국을 타개할 묘책은 뭐냐? 유방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항백이 제시한 대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는 모든 관계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이때는, 그죠? 어려울 때는 누구한테 help me, 누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 리더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이 대목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리더가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저 애새끼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어, 24살 차이 나는 저 애한테, 항우한테. 그리고 자존심 내세우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그런 리더들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대국을 그르치는 리더들이 많다는 거죠. 유방의 리더십 가운데 뛰어난 리더십이 바로 이런 거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건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되는 부분이다. 그럼 꿇어야죠, 그죠? 이게 대단합니다. 두 번째, 항우는 운명은 내가 바꾼다. 왜? 천명이 내 편인데. 그게 죽는 순간까지도 하늘 탓을 하고 죽었어요. 예.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있겠냐, 이 찌질한 늙은이 때문에. 이게 리더들이 또 가장 경계해야 될 자만심이죠. 이 자만심이죠. 예. 범증도 권했고 얼마든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저 늙은이 아무것도 아니야, 저렇게 무릎 꿇고 들어오는데 뭐. 그리고 자기 숙부도 권했잖아요. 봐주라고 권했. 여기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뭔 차야가 이제 내 건데 뭐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운명이 바뀌었죠. 범증,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같은 기회는 반복되지 않는다. 유방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에서 확실히 범증은 그거를 눈치를 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했단 말이죠. 당시 범증이 이 노예하고 여우 같은 유방에게
리더의 아우라가 보인다. 저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먹고 맨날 그죠? 예. 그러던 건달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아우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처리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항우가 나처럼 유방을 경계하고 있을까? 이게 가장 의심스러운 겁니다. 참모들이 항상 리더에게 어떤 충고나 직언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리더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돌려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더더군다나 세대차가 나는 참모하고 리더일 경우에는. 왜? 꼰대처럼 보인다. 예? 26살 항우 입장에서는 저기 70 넘은 범증, 나이가 70 넘었거든요. 범증의 소리가 과연 잔소리로 들리지는 않았을까. 범증 입장에서 그 부분은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에이 애새끼하고는 일 못하겠네 이러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범증은 책사로서의 인류 책사는 못된다. 장량. 이 인물이 사실은 이 공문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방을 돕고 내가 끝낼까? 이번에? 아니면 계속 이 자를 따라야 되나? 막 고민을 꽤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전령 면에서 모든 장량은요 4대가 재상을 지낸 한나라의 귀족 집안 중에서도 귀족입니다. 근데 생 낡은 달인 유방을 뒤에서 도왔단 말이에요. 옆에서 도왔단 얘기죠. 그리고는 유방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떠나잖아요. 장량은 유방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은퇴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온전히 잘 보존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항상 장량은 이 순간에도 요거 돕고 내가 끝내버릴 거냐 아니면 요거 떠나버릴까 아니면 이 순간에 차라리 항우를 도울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량의 입장에서 이 판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선택인가 운명인가? 운명은 움직인다. 그죠? 예. 운명은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량은 올바른 선택을 했죠. 있는 대로 다 도와줬고 결국은 장량을 화장실 간다고 핑계대게 해서 나오게 해서 탈출하게 하고 자기는 남아서 뒷처리까지 다 했죠. 항백. 이 사람 그죠? 유방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백의 관심은 유방이 아니야. 장량을 살려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내 은인 장량이 무사하길 바랄 뿐이고 그리고 항우는 내 조카다.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한 번 도왔으니까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 나중에 유방의 아버지하고 가족이 항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죽이지 못하게 말린 사람도 항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방으로부터 봉신으로 책봉이 되고 유시성까지 받아요. 이 사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제일 그저 득본 사람입니다. 적군에 있으면서도 항우의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은 항백이다. 왜? 장량을 한번 도와줌으로써. 항백의 그 보온이 장량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보온이 천하의 운명을 또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다. 재밌습니다. 그죠? 소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나라의 문서를 다 확보를 함으로써 이게 홍문전에서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유방이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천하를 얻을 수 100% 얻게 됐다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계속해서 패합니다. 그 이후에도 항우한테 계속 패해요. 그때마다 유방이 일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화 때문입니다. 수화가 확보한 주민등록증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군사가 모자라면 계속해서 보충을 했으니까.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수화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번쾌. 수호천사죠.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순한 행동이었죠. 치고 들어가서 항우에게 따지고 결국 그 사이 시간을 벌어서 자기 주군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준 거죠. 그죠?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누가 됐든 내 주인 건드리면 내가 상대한다. 저런 부하도 필요합니다. 그죠? 예. 행동 대응도 필요하죠. 그자가 항우라도 상관없다. 내 리더를 건드리지 마라.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방은. 진평.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진평은 이때는 항우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유방이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군영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를 시켜가지고 유방을 찾게 하냐면 진평을 시켰어요. 진평을 불러가지고 유방 어디 갔는지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그죠? 그리고는 한중으로 갈 때 진평은 따라서 들어가요. 누구도 따라 들어가요? 한신도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도 있다. 내 존재를 인정할 사람은 누구냐? 왜 항우가 인정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방한테 따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초안진패가 아주 소설처럼 재밌게 진행이 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술자리였지만 천하의 운명과 대세를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기에 나오는 명장면으로 홍문연이라고 하는 명장면을 소개해드렸어요. 영상은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할 때 다시 정비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을 더 썼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